네,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갑신정변의 발생과 그 결과 조선사회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갑신정변을 통해 급진개혁파가 조선사회 개혁을 추진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급진개혁파의 개혁운동은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부정부패한 조선 사회와 그리고 바깥에서 침입해오는 외세에 대항하여 맞서 싸운 농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동학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집결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전쟁까지 발생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학년 때 동학의 어떤 등장에 대해서는 한번 배웠을 거예요. 네, 기억나죠? 동학은 어떻게 창시된 거라고 했죠? 그쵸? 서학에 반대하여 그 이름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1대 교주가 누구였죠? 네, 맞아요. 최재우란 사람이 이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은 여러 교리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 교리들이 가난한 백성들과 농민들의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상들이 있었죠?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인내천 사상,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를 통해 뭔가 인간평등 사상을 주장했었죠. 같은 맥락에서 그 신분제를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후천개벽과 같은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평등한 사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후천개벽 사상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깥의 상황, 대외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열강의 경제 침탈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청과 일본 상인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청나라의 상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청상인들에 대해서는 이모곤란 이후 이 체결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전 때문에 이후에 경제 침탈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또한 일본 상인들은 이전부터 개항기부터 꾸준히 조선에 들어오고 있었죠. 특히 쌀을 쌀 대량 유출을 통해서 쌀값이 폭등하고 조선 내에서 심지어 쌀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지방관이 방공령 같은 것들을 내려가지고 쌀 유출을 막으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이런 것들도 실패를 하게 되고 더욱더 조선의 백성들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조선에 침투했던 청과 일본 상인이 서로 거기서 이제 이권을 챙기려고 다툼하는 모습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상인들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러한 상황이 백성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삼가놀이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청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학의 외세배척, 평등 사상과 같은 이런 교리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이 동학이 널리 확산되게 된 겁니다. 이 동학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이제 2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그 교세가 더욱더 확장돼요. 이렇게 교세가 확대된 동학의 신도들이 모여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 교조 신원운동이란 이전에 처형당했던 1대 교주 최재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에 최재우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런 죄목을 뒤집어 써서 이제 처형을 당했었죠. 그래서, 교조신원운동을 통해서 이제 동학의 어떤 입지를 더욱더 살리고, 동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례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상소가 열리고, 충청도 보은에서도 집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892년 삼례 집회 그리고 이 서울에서는 이제 1, 2년에 걸쳐서 교조 신원운동이 발생을 하고 충북 보은에서도 집회가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포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작된 교조 신원운동이 여러 집회를 거치면서 반봉건, 반외세의 투쟁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교조 신원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의 사전 단계로서 활약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학의 교제가 앞서 봤듯이 확장된 상황에서 백성들의 봉기 의지를 이렇게 직결시킬 수 있었던 직접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사건은 전라도 고부에서 발생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지방관, 그러니까 전라도 고부 군수였던 이 조병갑이 엄청난 행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에게 뭐 강제로 세금을 막 징수하기도 하고 노동력을 강제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재물을 억울하게 수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울 비용을 억지로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게 하는 어떤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돼요. 한고을의 지방관이라는 사람이. 자, 이러한 고부 군수의 횡포에 화가 난 농민들이 이제 정봉준을 중심으로 모여서 고부 관할을 공격하고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94년 일어났던 고부 농민 봉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전라도 고부 지역이 혼란해지자 정부는 이러한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관리를 보내어 상황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한 일이 발생해요. 사건을 해결하러 온 관리가 당시 이용태라는 사람이 왔는데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봉기의 주동자를 막 찾아내려고 해서 막 탄압하고 동학 교도들이랑 농민들을 막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의 횡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부 농민봉기가 직접적인 어떤 시작점이 되어서 농민들이 모이게 되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봉준, 김계남 등이 이제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모아 백산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우리 외세를 몰아내자 하는 그런 의미의 다짐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봉기를 선언하고 정부군을 대상으로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농민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 전라도 쪽에 있던 황토현과 황룡촌과 같은 곳에서는 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엄청난 기세로 엄청난 세력을 이끌고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펼쳤던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당시 조선 정부에 있던 민씨 정권은 동학농민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니까 누구도 같이 따라 들어왔냐? 일본군도 조선에 상륙하게 됩니다. 왜? 이전에 갑신정변 끝나고 일본과 청 사이에 텐진 조약이 맺어져요. 이 텐진 조약을 핑계로 삼아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갑자기 청과 일본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이 둘의 충돌 위험도 있고 이들이 원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돼요. 기존에 있던 그런 안 좋은 나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민들은 집강소라는 어떤 농민자치기구를 세워서 전라도 일대에 세우게 됩니다. 왜냐?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 전라도 일대에서 남쪽에서 발생한 모습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지도에서 그 위치를 한번 참고해 주길 바랄게요.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되었으나 마지막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온 것이 또 다른 전쟁 상황을 만들어내게 돼요.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작점이 된 거죠. 자, 아까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났어요. 1차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제 혼란이 다 끝났으니 일본군은 철수하라라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목적은 이 난의 진압이 아니었죠. 그쵸? 네,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자,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제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하길 강요합니다.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추진되었던 개혁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가보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내에서는 이 내정 간섭을 시행하는 동시에 아산만에 상륙해 있던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공격으로 청일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동학농민군이 이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2차 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봤던 그 남쪽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북쪽의 동학농민 세력들까지 함께 가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청도 공주에 있는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제 집결을 하게 되고 연합해서 정부와 일본군에 맞서서 싸우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근대식 신식 무기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런 죽창과 농기구를 가지고는 일본군을 이기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까지 했던 대단한 기세였다는 것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결국 일본군에 그리고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진압되고 정본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던 동학농민운동의 의유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동학농민운동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되죠. 처음엔 교조신원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제 정치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어떤 성격이 담겨 있냐? 먼저 부패한 정치화 사회를 개혁하려던 반봉건 운동이자 조선의 영토를 침략하고 정치를 간섭하던 청과 일본을 쫓아내려는 반외세 운동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1차 농민운동에서는 이 반봉건적 성격이 주가 되었다면 2차 농민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발생했던 것에서 봤듯이 반봉건 플러스 반외세 운동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들이 주장했던 그 개혁 내용이 나중에 가보개혁에 반영되기도 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비록 이 동학농민운동은 진압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후에 동학농민군의 일부는 항일의병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후 사회, 이후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그 1, 2차 과정 그리고 결과와 의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동학농민군이 봉기 과정에서 주장했던 회전개혁 12가지 조항을 통해 이들의 개혁의 움직임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전주 화약을 맺은 후 농민군들은 이제 집광소를 설치하고 회전개혁 12조를 내세워 조선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7개의 조항을 통해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유추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항목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던 사회를 먼저 한번 같이 탐구해 볼게요. 첫 번째 항목을 보니까 탐관오리 나쁜 관리들의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학농민군들은 탐관오리의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관리에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했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던 사회를 유추한 예시를 참고하여 나머지 부분들도 고려해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사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학습지 9페이지 아래에 먼저 채워놓고 계속 수업을 들어주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읽고 질문에 미리 답을 좀 달아봤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답을 써보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유추해내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연습해 놓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항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패전개혁 조항 2개가 같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면 첫 번째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조항이 있고, 두 번째는 천인의 대우를 좀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릴 것. 그러니까 노비를 증명하는 문서를 불태우자는 것은 노비라는 것 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주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천인의 대우를 좀 개선시키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백정은 어떤 존재인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도 이 앞부분만 읽고도 어느 정도 지금 신분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백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조선시대에 도살업, 가축을 죽이는 그런 도살업이나 육류 판매업 등을 주로 하던 천민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 쓰던 어떤 가시패랭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쓰던 것. 이게
그 백정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이제 야, 이 사람 백정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 백정이 천민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대우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분하는 표시를 없앨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회를 지금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분제 없는, 신분차별을 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항목은 젊은 가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젊은 과부가 누구죠? 네, 남편을 잃은 아내,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에서 과부가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재가는 재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혼. 재혼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처에 첩까지 계속 두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자들은 재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남존여비 사회가 당연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젊은 가부, 너무 어린 나이 과부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젊은 가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은 걸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에 대해 주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을 같이 볼게요. 네 번째 항목을 보면 관리의 채용은 문벌, 즉 신분 같은 걸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앞서 갑신정변에서 급진개화파의 그런 강령, 그 주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한번 봤었죠. 어떤 사회를 지금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그렇죠. 이전의 신분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항목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면 외적. 외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군이죠. 일본인들. 일본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딱 봐도 어떤 세력에 지금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침략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그렇죠. 일본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외세의 간섭과 침탈이 없는 사회, 그런 자주적인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항목도 마저 볼게요. 6번째 항목은 특히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네요. 이 항목은 정말 누구를 위한 항목이에요? 그렇죠. 농민을 위한 개혁 내용이죠. 그렇죠.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면 이 6번째 항목은 특히 농민을 위한 개혁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운동의 어떤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농민의 권리를 보장시켜 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이라는 조항을 왜 넣었을까요? 당시 조선사회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 2학년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선의 농민들은 직접 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거의 없었고 대다수가 이제 양반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작농들에게서도 그들의 경작권,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인 그 경작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본업인 사람들의 권리가 하나도 지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토지에 관해서 이런 것들의 권리를 농민에게 보장시켜줘라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어떤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토지를 또 직접 경작하여 혹은 직접 소유를 해야 한다라고도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항목, 이 조항에 대해서 어쨌든 농민들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빈곤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회, 즉 농민이 먹고 살 만큼 빈곤에 허덕이지 않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들이 농민운동 과정에서 주장했던 패전개혁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나 이 동학농민운동도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고 백성과 농민들의 개혁 의지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나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이제 정부에서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895년 일본의 간섭 아래 안타깝게 시행되었으나 그래도 우리의 자주적 의지와 의견이 담긴 갸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